야, 뭐 신수가 헌해졌다, 야. 이제 좀 뭐 있어 배는데? 그래? 어. 내가 외국물을 좀 먹고 와서 그러나? 웬 외국물? 야, 내가 얼마 전에 유럽에 갔다 왔잖아. 근데 갔는데 건물들이 뾰족뾰족하고 장난 아니야. 우리랑 완전 달라. 뭐 지까지기 달라봤자지 뭐. 야, 건물들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집이 더 끝내주거든요. 니네 집이요. 네. 춥고 바람 막 슉슉슉 들어오고 귀신 나올 것 같고. 야, 니는 한옥이 얼마나 과학적인 건지도 모르나? 마? 한옥은 과학입니다. 침대냐? 야, 니 안 되겠다. 응? 나랑 가자. 어데? 내가 오늘 그 강원도의 가옥들을 제대로 한번 보여줄 테니까 가자고. 어디로? 우리 집.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아름다운 미와 또 과학적인 원리까지 담겨있는 고택, 우리 강원의 고택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집안의 족보부터 지역의 명가와 고택까지 두루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강원대학교 교양학부 차장섭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여행 강원의 필수 영양소 같은 논객이십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평소에도 왠지 고택의 미가 느껴지는 아나운서, MBC 강원 영동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언젠간 저도 이곳에서 살 날이 올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한옥입니다. 한옥. 저도 지금 한옥 한 번도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언젠가 한번 꼭 살아보는 게 제 꿈이거든요. 이 우리나라 한옥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한옥이라고 하면 서구 근대 건축이 들어오기 이전에 네. 전통 건축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가까운 시기에 건축을 말할 수 네. 있으면서 이제 일반 서민들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초가집 예. 그리고 이제 사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와집에 살 텐데 뭐 일반적으로는 한옥하면 이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만 통상 우리가 한옥하면 예. 이제 사대부들이 거주했던 그 일정한 공간 그다음에 이제 규모를 갖는 그런 이제 기와 건축 가옥을 주로 이제 일컫게 되죠.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강릉의 성교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옥들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은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재료라든가 입지라든가 뭐 공간 구성들이 다 자연 친화적인데 그 중에서 뭐 재료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주로 우리가 이제 목조 가구 그렇죠.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조 가구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흙을 사용하고 기와라든가 벽이라든가 또 이제 주춧돌 같은 돌을 사용하는데 이런 재료 자체가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석재 가구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돌이 화강암이 너무 단단해서 이 집을 짓기에 적절한 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벽돌 가구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흙은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그런 흙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환경에 맞게 흙과 나무와 돌을 이용하는 그런 친화적인 그런 이제 한옥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예. 한옥이라는 이 두 음절 단어만 들어도 벌써 푸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차장섭 교수께서는 그 한옥의 벽을 이렇게 사진 촬영해서 네. 그 사진집을 출간하셨더라고요. 네, 그 한옥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진집을 출간하고 네. 그 함께 그 사진전도 열었었는데요. 우리 이제 한옥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이제 그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자연과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에 고택이 남아 있는 곳이 한 400여 군데가 남아 있는데 네. 그곳을 거의 다 다녔어요. 근데 그걸 다녀보면 같은 모양의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아,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각 집들이 그 처해 있는 자연 환경이 다 다른 거죠. 네. 자연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 환경에 맞춰져 지어진 집들이 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한옥의 벽에 주목을 했던 이유는 한옥의 벽은 이 자연 나무가 만들어내는 이렇게 면의 분할이라는 예.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나무가 만들어내는 면의 분할이 비대칭이면서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아주 묘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전 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서양에 있는 그 추상화가 있는 몬드리앙의 네. 추상화와 상당히 예, 예. 비교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몬드리앙의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그 조금 차가운 추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한옥의 벽이 주는 그 맛은 예. 그보다는 이제 인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따뜻한 그런 그 추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옥이라고 하는 것의 그 아름다움은 비대칭의 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질서의 질서라든가 그다음에 여백에 주는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비대칭 속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게 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울 것 네, 같거든요. 또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말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최다미 교수님께서 한옥에 살아보셨어요? 네. 살아보셨어요? 네네. 아,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벌써. 그럼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한 100년 최다미, 전에. 아니, 잠깐만. 최다미 강사님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이후에 김성현 아나운서는 태어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살아온 세월의 차이가 다르나요, 지금? 그럼요. 아니, 그러면 한옥에 먼저 살아봤던 분으로서 이 서구식 주택이랑 우리 한옥이랑 좀 어떤 차이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차이는 일단은 그 서양은 중국처럼 입식이에요. 생활 자체가 입식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야 신발장이 영어로 뭐지? 그래서 그 신발장은 없어요 영어로. 왜냐하면 신발장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밤에 자기 전에 샤워하고 취침하는데 신발은 옷장에 들어가요. 네. 그 집 안에서 신발 신기 때문에. 예, 예. 우리 강원 지역의 고택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떠오르시는지요? 우리 지역에 이 고택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곳을 다녀왔거든요.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을 되돌린 듯한 이곳은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문화재 제235호로 지정된 고성 왕곡마을입니다. 손으로 감싸쥐듯 5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계곡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죠. 지금은 조선 후기에 지은 전통 한옥 50여 채를 중심으로 함씨와 최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 형성돼 있는데요. 마을이 처음 만들어진 건 조선 초였다고 합니다. 고려말 충신 한부열이 조선 건국에 반대하며 낙향을 했고 그의 손자 함영근이 이곳 왕곡마을에 정착하면서 만들어졌죠. 여기 옛날에 여기가 집성촌인데 지금 보이는 우리 집 우르는 함씨가 살았고 알은 최씨가 살았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마을을 만들었지. 실개천을 중심으로 가옥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철 햇볕을 잘 받기 위해 대부분 남향이나 남서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무지하게 추운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엌 자체에 마구도 붙어 있고 이제 부엌께서 소요물을 끓이게 되면 그 수증기 그 짐에 의해서 소마구도 뜨시고 사람도 뜨시고 그래 추운 곳이라 이제 소와 같이 사는 부엌이 형성돼 있어요. 여기는 여느 데하고 틀려요. 안방과 사랑방, 마루, 부엌이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습니다. 또 부엌의 외양간을 연결했죠. 이런 기역자형의 겹집 구조는 주로 관북지방에서 볼 수 있는 북방식 한옥의 특징입니다. 뒷마당은 북서풍을 막기 위한 담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구울뚝도 여기를 보게 되면 항아리가 세워져 있어요. 항아리가
집집마다 그 항아리가 서 있는데 그 원인은 불이 나거나 그 항아리에서 한 바퀴 이렇게 연기가 돌아가지고 기르면 방에 온기가 더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 어른들 지혜했건. 진흙과 기와를 켜켜이 쌓아 올리고 끝에 구멍엔 항아리를 엎어놨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되돌아 들어와 난방의 효율을 높이고 불길이 초가지붕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왕곡마을 항아리 굴뚝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뭐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구조는 똑같아요. 위에 기와 씌운 건 기와집이고 조금 빼다가 좀 실하죠. 제목이. 그리고 초가집도 뭐 초가만 있다 보이지 속의 구조는 똑같은데 그 여기 우리 부락 요 넣으면서 기와를 과했다 그래요. 과서 덮었는데 지금 기와는 무늬가 없어요. 뭐 꽃이라든가 이런 완자 그 그림이 없는데 옛날 건 다 있었어요. 지붕에 기와 하나하나에 무늬를 넣어 구웠다니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선조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가옥의 앞쪽은 대문과 담이 없어 개방적인데요. 겨울철에 햇볕을 충분히 받고 폭설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뒷마당이 높은 담장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초가지붕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썩지요. 매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한 50일 잘 걸려요. 우리 부락 초가집 부속체 건물 그런 거 하자면 한 50일 잘 걸려요. 그 몇 사람의 그 지금 저 문화재청에 여기 장인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용마람 트는 거 그 꼽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 줄 아는 사람은 틀지 또 막 못 틀어요. 지금은 많이 배워서 우리 부락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름다움뿐 아니라 과학적인 실용까지 담겨 있는 전통 한옥. 특히 왕곡마을의 한옥은 현대인의 삶에 맞춰 편리하도록 새로 지은 한옥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의 손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생활공간, 진짜 한옥입니다. 우리 차 교수님께서 또 고택을 한 400여 군데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고택들을 보다 보면 뭔가 우리 강원도만의 특징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있겠죠? 인간 중심적인 건 맞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만의 지역적인 특색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강원도 고택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한옥은 보통 이제 북방식과 이렇게 남방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북방식과 남방식의 구분의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바로 강릉입니다. 예, 강릉을 기준으로 해서 강릉 이북은 이제 북방식 한옥, 강릉 이남은 이제 남방식 한옥인데 북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운 지방이니까 이 온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온도는 방이 크면 춥거든요. 그래서 방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 뒤에 방을 만드는 걸 우리 겹집, 양통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강릉 이북에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릉 이남은 더운 지방이니까 대청마루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냉방 장치인데 그래서 대청마루는 강릉 이남에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릉은 이제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강릉 선교당 같은 경우 보면 북방 양식인 겹집의 양식도 있고 그다음에 남방 요소인 대청마루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기준점이 강릉이죠. 우리 한옥의 특징 중에 이 자연과의 조화라는 얘기도 오늘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연 환경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흔적들, 그런 노력들.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에 따라서 집터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배산, 임순이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도 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인 우리 조상들의 노력이었겠죠. 그렇죠. 풍수라고 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자연 속에 조화롭게 사는 그 세계관, 사고방식을 풍수라고 할 수가 있죠. 요새는 풍수하면 그 묘자리 찾는, 기복하는 그 음택풍수가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풍수하면 관아터라든가 집터라든가 궁궐터라든가 이런 양택풍수가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풍수가 뭐 복잡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풍수가 그 자연 환경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고민의 결과이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산이 많으면 이 산을
이용해서 또 산과 어떻게 결합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이 풍수가 나와요. 전공상 네. 중국 만주 지역을 많이 여행을 하는데 우리 만주 벌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확 넓은데 예. 뭐 하루 종일 가도 산이 없이 평지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을이 쭉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보는 순간에 저는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예. 사방을 둘러봐도 산 하나 없는 이런 데 있으면 불안해지. 저는 불안해져요. 뭔가 집을 짓고 사람이 살려면 기댈 자리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 기대는 곳이 산자락이죠. 산자락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 지형은 겨울철에 이 북서풍이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렇게 산자락을 이용해서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면을 산으로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평야가 펼쳐지고 물이 흐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사람 살기 좋은 곳이고 되게 이제 그런 곳을 이제 경험 속에서 얻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점차 하나의 사상 체계화되고 하는 것이 이제 풍수가 아닐까. 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좋은 자리는 다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좁은 땅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좋은 곳에 다 터전을 마련하기 좀 어려움이 요즘은 있겠죠. 그 뭐 풍수지리가 가장 좋은 곳은 그 뭐 강원도는 해당이 없지만 네. 지하철역 근처가 가장 풍수지리상 좋은 곳이다. 그런 얘기들이 요새는 돌더군요. 아파트가 많아서 그전에는 산을 따져야 되는데 요새는 아파트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높아서. 그리고 지하철역 따져야 되고. 근처에 대형 병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옥을 보면 아까도 우리 뭐 기와나 초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지붕을 뭘로 만드는가에 따라서도 나누잖아요. 네. 근데 그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지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부르죠? 그 나무 껍질 네. 같은 걸 막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거든요. 그렇죠. 그 강원도 이 산간 지역에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초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벼농사를 하는 곳에서만 그렇죠.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강원도 산간 같은 경우에는 너와집이라는 것과 굴핏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너와집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나무를 이렇게 깨어서 도끼로 이렇게 짜게해서 이제 그걸 쓰는 거를 이렇게 소나무 너와고요. 그다음에 전파나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돌을 중에서 전파나무 아주 얇게 이렇게 짜게지는 돌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너와집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돌너와와 나무 너와집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참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사용하는 참나무요? 그걸 굴핏집이라고 그러는데요. 굴핏집을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 그 산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주변에서는 하는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귀털집이라고 그래서 이 흙보다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를 쌓아 올려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집들이 가지는 특징은 산 속에 사니까 춥죠. 겨울에 추우니까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좀 폐쇄적이죠. 그래서 마구간이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구간이 집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부엌하고 마구가 이렇게 마주보도록 돼 있는 그런 특징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추위도 막고 또 하나는 이제 산짐승들의 공격. 옛날에는 호랑이 공격도 막고. 유럽도 다 그랬어요. 유럽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화장실도 안으로 들어와 있나요? 화장실은 바깥에 있습니다. 마구간은 안에 있는데 화장실은 밖에 있어요? 화장실은 밖에 아니 이제 집에 붙어 있죠.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붙어 있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요. 우와. 그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그걸 구분을 했을까?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을 이렇게 마곡간 옆에 보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좀 재밌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터를 찾아서 정해야 됐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집 터를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했는지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아유, 어르신 기침하셨습니까요? 그래,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아이, 고생은 무슨. 아이, 어르신, 아이, 날씨가 춥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아이, 그런데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겠지요?
그렇겠지. 그러면 제가 여기를 말끔히 정리해 놓겠습니다요. 그래. 자고로 집에 사람들이 북적여야 생기가 도는 법이지. 조선시대 주택 중 가장 큰 집이라 불리는 선교장. 몇 칸인지 세기 힘들 정도로 긴 행랑채며 그 안에 안채, 동별당, 서별당, 열화당 등 지붕만 쭉 둘러봐도 예사집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영동지방에서 수확한 곡식 대부분을 거둬들였다 전해지는 만석군 집안. 그 시작은 2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11대 손이었던 이내번은 강릉 출신인 어머니 안동 권씨와 함께 충주에 살고 있었다. 헌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세가 기울자 19살 되던 해에 강릉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아이 강릉으로 돌아오면 친정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건만 내보나 네 어머니. 사는 게 녹록지가 않구나. 미안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셔요. 큰 소리는 쳤지만 당장 앞길이 막막했던 이내번. 아이 파도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썩철썩 잘도 오가네. 에이. 파도? 아 그래. 여기는 바다가 지천이잖아. 내보나. 네? 우리 살았다 이제. 왜 그러세요 어머니? 바다잖아 바다. 바다요? 부지런하고 수완이 좋았던 이내번은 어머니와 함께 강릉 해변의 염전을 일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것. 될 사람은 뭘 해도 된다니까. 아이고 내보나.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이 네가 어려서부터 이 머리가 영특하더니만 아이 세상에 이번에 또 땅을 샀다지. 예 어머니. 남으로는 동해와 삼척, 북으로는 속초와 고성, 서로는 행성과 평창까지 두루두루 다 저희 땅, 아니 어머니 땅입니다.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아이 우리 모자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아이 돈도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구나. 예. 아이고 근데 아이 이제 우리도 번듯한 집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얼마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살아생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이내번. 어머니 살아생전 번듯한 집 한 채 못 지어드린 것이 큰 한이로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일도 더 확장될 테고 좀 더 넓은 터가 필요할 테니 어디 좋은 터가 없을까. 그런데 이때 눈앞에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으니 바로 족제비 무리가 때를 지어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거참 신기한 일일세. 족제비들이 어디 저리 바삐 간단 말인가. 이상하게 여긴 이내번은 족제비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헌데 어느 야산의 울창한 송림 속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족제비 무리. 이리로 갔는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거참 신기한 일이로세. 아니 이곳은. 정신을 차리고 둘러본 곳은 바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너른 터였다. 더군다나 더할 나위 없는 천하 명당이었으니.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령스러운 동물 족제비가 일러준 터, 그리고 명당임을 대번에 알아챈 이내번의 기지로
그 자리엔 선교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 4번 일가는 불같이 일어나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전해진다. 뭐 풍수지리나 지형 산세 뭐 이런 걸 보고 집터를 정하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지금 이 스토리를 보니까 동물에 의존해서 집터가 정해지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과연 동물이 정해주는 집터는 무조건 옳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 동물이 무슨 의식을 갖고 한 걸 알 거 아니에요. 뭐 설화라서 그런 설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뭐 동물들과 사람들의 관계도 아주 친밀하고 긴밀하게 생각을 해왔죠. 근데 선교장 같은 게 자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이 고른 자리로 보기보다는 더 좋다 뭐 이런 의미에서 어떤 동물이 더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영월에 보면 이제 묘자리 같은 경우도 동물들이 골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장릉이죠. 예, 그렇죠. 그 단종께서 이제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신을 다들 이제 두려워서 아무도 거두지 못할 때 당시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밤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그 산에서 노루가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눈 덮인 산이죠. 그 노루 앉아 있는 자리 노루가 이제 앉는 자리에다가 이제 시신을 수습했고 나중에 이제 단종의 그 무덤을 밝힐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장릉을 세우게 됐던 거죠. 근데 뭐 노루가 그 자리를 점지해 준 셈이죠. 그렇죠. 점지해 준 셈인데 뭐 노루가 점지해 줬다기보다는 노루가 앉아 있었으니까 눈이 없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단종을 모셨을 텐데 나중에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천하의 명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 어떤 명당짜리라고 하는 게 인간이 찾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자연 속에서 어떤 자연의 신비로움 속에서 찾아지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저는 애완용 노루나 애완용 족제비를 한 마리씩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지으시려고요? 언젠간 짓겠죠. 예쁜 그렇습니까? 한우 크게. 네. 그런데 지금 그 족제비가 이렇게 자리를 점지해준 선교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강원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택이잖아요. 그렇죠. 네. 선교장 말고도 강원도에 또 다른 곳들이 있어요? 예, 그 강원도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고택들이 그 현재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들이 이제 왕곡마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영상에서 보았듯이 왕곡마을이라고 하는 그 전통마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마을 하면 뭐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 그다음에 뭐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 이런 데를 치는데 이제 그런 데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제 뭐 벼슬을 해서 고관 대작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집들이 이렇게 크고 거대한 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고래등 같은 집들이 있지만 이 왕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벼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사는 소박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에 그런 그 왕곡마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강원도의 또 고택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그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과 영서가 분위기가 달라요. 예, 영동 지역에는 이렇게 고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영서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 원주나 춘천을 비롯한 이쪽 영서 지역이 없는 이유는 그쪽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다가 서울 지향적이에요. 기반만 잡히면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강이라는 게 서울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로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서울과의 소통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영동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이 백두대간이 막혀 있으니까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대로 이렇게 눌러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동 지역에는 고택들이 많이 남아있고 영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고택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옥의 우리 조상들의 삶을 보면은 공간들이 탁탁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아녀자들,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공간에 있고 또 남자들의 공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 교회에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옥을 지을 때 이제 조선 시대에는 조선 시대의 중심 이념인 유교, 어떤 유교적 예의, 그다음에 질서 이런 질서들을 이제 이 한옥의 공간에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분에 따른 귀천에 대한 공간의 구분 또는 남녀 간의 구분 이런 구분들을 이제 그 한옥의 공간 속에 적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채, 사랑채
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남녀 간의 구분의 예.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랑채, 문간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낮은 그 집안의 종복들이나 이제 이런 민들이 살고 있는 이제 네. 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옥 바깥에 이제 또 그 신분에 따른 예, 다른 예. 공간들이 마련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채로 구분을 안채, 사랑채, 뭐 행랑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채 안에는 또 방, 예. 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랑채 안에도 보면 사랑방이 있고 좀 손님을 접대한다고 하는 그런 뭐 누정의 영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당 같은 사랑 마당 같은 공간이 또 예.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채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방이 있고 뭐 건너방이 있고 그다음에 안채의 어떤 그 정원 공간, 내부 예. 공간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바깥에는 이제 그 집안의 가장 높은 곳에 그쪽에는 이제 사당도 있고 이제 후원도 만들어뒀고 이렇게 이제 공간을 적절하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채 공간 안에는 이제 방으로 구분하고 있고 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 사고, 이념적 질서들을 이제 공간에 구현하는 것이 이제 한옥 공간 구조의 특징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양의 주택과 이런 한옥을 봤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도 좀 그럼요.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럼요. 저기 서양에서는 그 다이닝 룸이라고 하는 예. 공간은 식사하는 방이에요. 다른 용도는 안 써요. 그래서 그 입식이니까 거기 테이블 있고 의자 있고 다 그 식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다 있는데 그게 다이닝 룸이에요. 그 예. 다른 저기 그 용도는 없고 거실은 저기 마찬가지로 의자가 많고 거기서는 뭐 여름에 덥다고 해서 이불 가지고 거기서 요 이불 갖다 갈고 거기서 자는 거는 없어요. 침실에서는 잘 때요. 거실에서 못 자요. 예. 그리고 손님 접대할 때 하는 그 사용하는 그 거실도 따로 있었고 그 방마다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비교할 수 있게 됐잖아요. 굉장히 엄격하던데요. 예. 서양은 이 방은 이렇게 쓴다. 다른 용도는 안 된다. 그런 사고 방식이 그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여름에 더우면 아우 난 저기 서재 가서 잘래. 그 여하고 이불 들고 가면 거기서 자면 되잖아요. 서양은 그게 서양은 큰 그런 게 차이가 많다. 있다면 아까 그 좌식, 입식 그리고 신발 신는 거 외에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옥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화 속의 동양권 문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를 직접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영화로만 봐도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가 확 있거든요. 딱 보면 같은 기와로 올려도 다 양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럼요. 그 우리가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그러나 자연 환경이 다름으로 해서 이제 그 세 나라의 건축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건축, 특히 한옥 같은 경우에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북경에 가면 사하본이라고 하는 그 전통주택인데 벽돌로 지붕 밑에까지 이렇게 그 벽돌로 담을 쌓아 올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추위를 막기도 하지만 적을 막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그런 것들은 좋지만 대신에 자기가 갇히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사카 성이나 이런 걸 보면 막 굉장히 가파른 그런 성을 쌓아 올리고 그것도 불안해서 가에다가 해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어느 누구도 감히 침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폐쇄성이 강하거든요. 그게 왜 폐쇄성이 강하냐 하면 일본은 12세기에 가마쿠라 막부부터 시작을 해서 19세기 메이지 유신이 될 때까지 군인, 쇼군이 지배하는 그 군사 문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렇게 좀 폐쇄적인 그런 영향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밖이 탁 트여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채의 개념과 칸의 개념과 방의 개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보는데 중국은 집 한 채가 방 하나로 되어 있죠. 원룸식으로 돼서 이렇게 커튼이나 이런 걸 쳐가지고 공간을 구분하는 그런 식인데 비해서 이제 일본은 넓게 광칸이라고 그래서 넓게 만들어 놓고 다다미 방을 만들어 놓고 칸을 이렇게 막았다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고 우리는 방이죠. 방의 개념인데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은 방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방과 방으로 갈 때도 방과 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툇마루를 통해서 네. 들어가도록 통해서. 이렇게 예, 만들어지거든요. 이 한옥 얘기할 때 우리가 온돌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물론 또 온돌 구조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분명히 온돌은 우리 조상이 개발한 우리만의 과학적인 원리가 맞죠. 예, 온돌이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굳이 과학적으로 증명 안 해도 네.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주거 문화가 거의 서구식으로 특히 아파트식으로 싹 바뀌었는데 네. 뭐 옛날식 온돌은 아니죠. 아궁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밑에다가 보일러를 예, 맞습니다. 벽에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네. 바닥에 넣어가지고 옛날 온돌 바닥을 현대식 재현하는 거 온돌이라고 할 수 보면 있겠네요. 그런 거 한다는 거 보면 그 온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예.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이 열을 가해서 나오는 이제 진흙이나 흙이나 돌로부터 이제 원재 개선이 예. 복사열이 나오고 그 복사열이 한꺼번에 열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찬찬히 은은하게 계속 나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실내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이제 유지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벽난로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방 안에서 그 불을 지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 같은 것도 없고, 그렇죠. 또 먼지도 그리고 없고. 이제 되게 온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옆에 부엌을 두고 취사를 같이 네. 하기 때문에 취사하고 이제 난방을 이제 동시에 같이 겸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 문화도 온돌 때문에 바뀝니다. 예. 음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중국 음식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막 올라가지고 갑자기 이제 고열을 가해서 하는데 우리 이 온돌은 네. 온돌 그러니까 취사용이며 난방용을 같이 쓰니까 사실은 취사를 난방용인 불을 이용하는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꾸준하게 떼야 되니까 우리 음식 온도는 이제 갑자기 고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찬찬히 오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탕 같은 거 예. 한번 끓이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 종일 끓인다거나. 그때 거기다가 이제 밥을 은은하게 이제 밥을 한 다음에 그 불이 여전히 있으니까 이제 물 넣고 숭늉 누룽지 만들어 먹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식문화의 변화들도 이제 초래할 정도죠. 그래서 사실은 온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문화 양상의 변화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온돌도 사실은 우리가 온돌이 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구려를 거쳐서 온돌 문화가 확산이 되어 나가는데 실제 온돌이 이렇게 전면화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기술이 있었다는 17세기 이후에 그 17세기 전에도 이후? 온돌을 썼습니다만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는 건 그렇죠.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온돌을 좀 더 쪽구들 같은 형태로 많이 썼고요. 오히려 양반 사대부들이나 이 대가집들은 부분적으로만 온돌을 썼지, 그저 온돌을 쓰지 않는 집들이 방들이 크니까.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가옥만 해도 2층 집들이 많습니다. 2층 집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부 1600년대 초기에 그러니까 1500년대 말에 만들어졌던 이런 집들이 좀 일부 남아 있는데 그런 집들을 보면 2층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2층 집은 아니고 이제 안방이나 사랑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2층 집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2층은 이제 통풍이 좋게, 통풍이 좋게 해가지고 이제 여름철에 쓰고 이제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추울 때는 이제 1층에 온돌을 들여서 쓰고 하는 그런 집들도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조선 중기 후기, 중후기 이후에 이제 온돌이 전면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여름엔 어떻게 해요? 여름에 불을 떼면 안 되잖아요. 한옥, 여름은 냉방? 시원하게 지내야 되는데 한옥은 어떻게 냉방을 할까요? 그 우리나라의 이제 한옥을 건축에서 규정할 때 그 난방장치인 온돌과 냉방장치인 대청마루가 공존하는 주택 이렇게 이제 건축에서는 그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그 냉방과 난방장치가 동시에 이렇게 있는 건데 바로 이 대청마루가 이 냉방장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방장치 같은 경우인 그 대청마루는 여름에는 이제 앞뒤로 문을 열어두면 항상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마당을 비워두기 때문에 이렇게 햇살이 떨어져서 기온이 높아져요. 그러나 이제 뒷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숲이니까 이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양쪽 간의 기압차로 인해서
평소에 바람이 전혀 없는 곳들하고 하더라도 네. 내 대청마루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항상 있도록 신기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미있는 거는 이제 대청마루 밑을 앞면은 이렇게 뻥 비워두고 뒤쪽은 이렇게 작은 구멍을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에 많이 들어간 공기가 뒤에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부피를 줄여야 예. 되거든요. 공기가 부피를 줄이는 방법은 스스로 기온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예, 예. 그래서 공기 스스로가 기온을 낮춰서 부피를 줄여서 구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청마루 위하고 아래하고의 기온 차가, 네. 온도 차가 한 5도 이상씩 난다 그래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대청마루에 가서 이렇게 누우면 시원하게 네, 느껴지는 예, 이유가 예.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청마루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냉방 장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코너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입니다. 역사 가정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한옥을 직접 짓는다면입니다. 네. 기존에 존재하는 한옥 양식 중에 어느 지역의 어느 고택 양식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창조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난 이런 한옥을 짓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실제 짓는 게 아니고 상상이니까요. 예, 너무 직접 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네. 자, 먼저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차장섭 교수께서는 어떤 답을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국 400군데 한옥을 다녀보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곳이 도산서당입니다. 이 도산서원 안에 들어가면 퇴계 선생이 직접 지으신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3칸짜리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작은 집을 초가 3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퇴계 이황 선생이 이제 도산서원을 서당을 지으면서 3칸으로 지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목수가 너무 작다고 그러니까 딱 3칸만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퇴계 이황 선생이 이 독서하고 공부했던 곳이 딱 한 칸짜리 방이에요. 예.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 설데없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에서 보면 자기 과시용도 되고 네. 재산을 늘려나가는 어떤 그 수단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주택이 가지는 집이 가지는 본질은 없어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것이 집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산서당 같은 그런 3칸짜리 서재를 예. 하나 짓는 게 아, 가장 큰 멋지십니다. 소망입니다. 네, 네. 예. 나머지 세 분이 혹시 큰 집을 지금 예상하고 대답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최다미 강사님 어떤 답을 해주실까요? 저는 그 일반 사람들이 네. 그 한옥하면 그 일반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바다 보이는 데서 바다 보이는 곳. 네, 그래서 예. 조금 높은 곳에서 폭풍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미음자로 지을 것 같아요. 미음자로. 미음자로 짓고 왜 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사랑방이 있고 뭐 네, 그런 미음자 있잖아요. 가운데 우물 있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공간이 태풍이나 바람 많이 불고 우리 강원도 바람 많이 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바람 피할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신 약간 이렇게 지면 그 두 면에서 장문마다 바다가 보이고, 예, 바다가 보이고. 김소영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일단은 크기는 제가 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제가 청소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만 그 정도로 하고 원래 안 그런데 지금 차 교수님 때문에 대답이 작아진 건 아니죠? 예. 아닌 걸로 할게요. 평소하는 예, 김소영 지금 아나운서라면 일단 99칸을 기준으로 그렇죠. 잡으실 분인데 오늘 욕심 많이 버렸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청소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리고 일단 크기는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는 지금의 선교장 말고 옛날 선교장 있잖아요. 그 호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저는 그 형태를 짓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트를 쓸 거고요. 전동 모터 점점 달려 이제 있는 본색을 거. 드러내시는 예,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수영을 하거나 여름철에 딱 수영복만 입고서 수영을 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팔 근육을 자랑하며 올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헬리콥터 한 대. 그런 건 저만 쓸 수 있는 걸로. 네, 저만 쓰는 걸로. 한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한옥을 닮으신 임기환 교수께서는 네, 어떤 답을? 예, 저도 뭐 전국에 이제 좀 고옥들을 네. 좀 우리 차 교수님은 400군데 다녀보셔서 뭐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좀 다녀봤습니다만 다 진짜 마음에 드는 곳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도산서당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의 답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도산, 네. 뭐 한 가지를 좀 거기다 덧붙인다면 그 도산서당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경관이 그 좋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차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한옥이 갖고 있는 개방성. 그래서 그 개방성이라는 건 이제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통 한옥에는 이제 차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차경. 바깥 경치를 빌려오는 거죠. 말하자면 내 집 안에다가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연을 나의 정원으로 삼는 자연 자체가 내 정원. 자연을 내 정원으로 삼는 차경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도산서당이 세 칸이지만 사실은 그 밖에 널리 보이는 그 모든 게 그 세 칸 집의 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내 차경의 정원인 개념을 빌려서 뭐 집은 크지 않더라도 좋은 곳을 차경할 수 있는 곳을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악산을 했기 때문에 설악산을 차경할 수 있는 곳을 잡아서 거기다가 이제 세 칸은 감이 좀 그렇고 한 6칸쯤 되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야. 그 차경, 그러니까 설악산 근처에 그런 집을 탁 짓고 거기에서 탁 시간을 보내실 교수님 모습을 상상하니까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도 다 도산과 똑같은 그런 집에서 탁,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강원의 고택에 관한 얘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집은 사람을 닮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집 크기와 집 가격이 사람을 닮진 않을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여기면서 마치 그 집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우리 그런 습관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좀 떨쳐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끝으로 감히 말씀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